안녕하세요. 머니스나퍼입니다. 오늘은 MSCI EM 주주에 편입되어 있는 중국 본토 종목 소개하는 9번째 영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종목은 심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인데요. 심천에는 총 3개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상해에도 개발회사가 있긴 하지만 심천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상해 중심으로 너무 소개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심천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개발회사 중에서 가장 메인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망과가 심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중국 망과 반캐가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 망과는 왕커라고도 하지만 홍콩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가 홀딩스, 그리고 마지막은 금가부동산. 이렇게 3개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에 앞서가지고 먼저 중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전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의 부동산 전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랑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장기 임차권을 가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하는 규제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고 부양도 했다가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항상 오고 가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넓은 시야로 보면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고 종목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첫 번째로는 중국 하면은 아셔야 될 게 중국은 이제 도시를 5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일선도시, 그리고 신일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4선도시라고 하는데 이 기관에서 항상 이거를 점수화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점수화시키는 이제 등급을 분류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상업자원 직결도, 그리고 도시 중추성, 도시 활약성, 생활 방식의 다양성, 미래 가능성 등, 즉 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 5개 항목을 가중평균 지수화 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도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같은 이제 메인 도시가 되겠죠. 중국에서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다른 말로는 심천, 그리고 광저우, 이렇게 4개 도시가 될 거고요. 신일선 도시는 이제 떠오르는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를 대신하는, 대도시를 대신하는 떠오르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청두, 항저우, 충칭, 우한, 수저우, 시안, 텐진, 난징, 정저우, 창사, 선양, 칭다오, 닝보, 둥간, 무시 해서 총 15개. 중국은 도시가 땅이 큰 만큼 도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고 읽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일선 도시, 그리고 신일선 도시, 그 다음이 2선 도시, 그리고 3선, 4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선 도시는 현재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신일선 도시는 1선 도시를 쫓아가고 있고 2선 도시는 신일선 도시를 쫓아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중국은 1선 도시, 신일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렇게 5개 도시로 구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장기적인 계획은 해안가 중심으로 있는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내륙 지역으로 개발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하이, 베이징, 심천, 광저우가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은 그 다음이 일선 도시로 항저우나 이제 칭다오나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앞으로는 이제 2선에서 3선, 4선까지 도시 개발을
확장을 하는 게 중국 정부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중국도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매년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인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 동향이 부동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가격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도 하고 뭐 의도적으로 좀 풀어서 가격도 좀 올리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대출을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뭐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거의 매년 펼쳐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주택 가격의 증감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파란색 선을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쭉 증가를 해왔죠.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잠깐의 조정은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는 일인으로서 중국의 부동산도 앞으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은 1선 그리고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신일선 정도의 도시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3선, 4선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등락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차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더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도 부동산 실제 거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분양 면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오피스, 상업 실질적인 면적은 주택이 가장 많고요. 공산당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주택보급 안정화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택보급을 늘렸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이제 늘어났네요. 근데 증가율로 따져보면은 전부 다 전년 대비해서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급은 늘어났지만 재고는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양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부동산 수요, 특히 주택에 대한 미분양이 25%나 줄었죠. 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읽음에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나 보는 게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비례해서 얼마나 이제 비슷하게 상승을 하는가 추세를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평균 임금 상승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점점점 임금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만 뭐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두 자릿수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지만 연평균 현재는 한 8% 정도 임금 상승률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과거에 한 8%대에서 최근 한 1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1선과 신일선 그리고 2선, 3선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을 보면은 역시나 베이징, 상하이 이런 지역의 1선 도시 중심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지역의 도시의 월 평균 임금, 즉
가구당 연소득이 높기 때문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선과 2선 도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1선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주택 가격은 뭐 한 반의 반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가계 소득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도 과거 대비해서 소득이 많이 증가한 편이고요. 지금 개발이 1선 중심에서 신일선 그리고 2선, 3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동안 뭐 주춤하더니 부산 그리고 광주, 전라도 광주 그리고 대구, 인천, 용인 이게 지방에 있는 그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줬었죠. 이거는 이제 도시 국가 차원에서 가격의 눈높이를 맞추는 키높이를 맞추는 현상인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은 항상 부채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의 부채를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부채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고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회사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고요. 국유 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얘기했던 기관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3선, 4선에 있는 소형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나 지방에 있는 소형, 중소형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부채 채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모 추이를 보면은 그래프만 보면은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보면은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2005년부터 약 한 12년 동안에 거의 한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개발하면서 담보대출이 쭉 증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현재 48.4% 쭉 올라와서 48.4%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 가계부채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57.4%, 50%가 넘어간 지는 오래됐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가 10.9%,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94.8%. 이렇게 부채 비율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중국보다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루아침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고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때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한국 4개를 비교해드려 이렇게 4개를 보여드린 이유가 모두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항상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일본 잃어버린 20년 안에 일본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힌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팁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인도 시장이 지금 인도가 가계부채 GDP 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부동산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지금 현재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약간의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인도 기업과 브라질 회사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이제 브라질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거래하는 아직 그 증권사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이랑 인도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 이제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 처분을 나섰어요. 이거는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방향을 턴한 거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미중 무역 분쟁 영상 소개해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화되어 있는 달러, 그리고 약세화되고 있는 위안화, 부동산을, 미국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이 돈이 반대로 중국 본토로 흘러 들어오겠죠. 당국의 압박도 있지만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안화 약세가 투자 기회, 그래서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메인랜드로 부동산 투자가 지금 현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로 눈을 돌리는 거겠죠. 항상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앞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규제한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은 뭐 대출금리 조금 조정하는 거랑 부동산 공급량 조절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중국의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네요. 이게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뭐냐면은 올해 이제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가 한 10% 정도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3월에 있었던 중국 양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부동산 재고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메인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힌트를 얻는, 올해의 힌트를 얻는 핵심일 겁니다.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 키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따르면은 2018년도 중국 부동산 정책과 방향과 이제 전망은 거의 1, 2, 3, 4, 5번이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뭐 요약하면은 주택 공급을 늘린답니다. 늘리는 건 뭐냐면은 1선과 2선의 도시들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3선과 4선의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현재 중국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2018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전국 도시화율 목표 70%가 달성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뭐 감 잡으셨겠죠? 중국 당국에서는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한다는 것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2018년도 올해부터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부채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외국의 어떤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른 시장과 좀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중국의 금융시장은 저축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 시장의 충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견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 비은행권 대출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이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세 번째에서 나오는 것처럼 Central government is well capitalized and public sector debt is low.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공공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방행정 정부가 부채가 매우 높은 거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면요. 벌써부터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전부터 조정이 들어갔고요. 경제성장률도 지금 지속적으로 6%에 맞춰놓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6% 이상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성장률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완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무대뽀로 가진 않아요. 되게 우리나라가 한때 사나머니 하면서 3금융, 4금융권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악성부채가 늘어났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비은행권 대출을 좀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망과 코드 번호는 000002 심천이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2202, 저는 현재 올해 2017년도 11월 이후로 홍콩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전부 다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는 본토만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 000402, 그리고 금가부동산 000656, 예, 3개 종목 모두 다 심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3개 종목 비교해보면요, 중국 망가 같은 경우가 부동산 개발이 이제 금액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비중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할당되지 않는 사업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고요. 거의 90% 이상이 다 부동산 개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중국 망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이 거의 99%고요. 그런데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자체가 부동산 개발의 매출액이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30% 증가를 했고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타 매출 부분이 한 80% 줄어들면서, 근데 비중은 크진 않지만 이 부분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금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판매도 하고 있지만 보니까 신에너지 부분도 지금 약간 투자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판매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토탈로 보게 되면은 중국 망가가 2016년, 2017년 대비하면은 2017년도 때 한 5%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가 홀딩스는 약 한 30%, 그리고 금가 부동산은 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금융가 홀딩스나 금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중국 망가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금융가 홀딩스나 금과 부동산은 변동성이 큰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망가는 역시 국유 지분이 한 33% 정도 있고요.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31%. 근데 금가 부동산은 대부분이 개인 지분입니다. 사유 지분이에요. 그래서 금가 부동산 같은 경우가 가진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매력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EPS 성장률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은 EPS만 보시면은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EPS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는 EPS가 하향 추세에 들어섰네요. 그리고 금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EPS가 상승이긴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중국 망가가 주당 약 한 3.2위안, 4위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금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0.43, 0.52 EPS 자체가 너무나 낮네요. 이제 세 개 종목 재무 비율 중심으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만과가 직원 수가 77,700명,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가 3,400명, 금가 부동산이 약 16,000명 정도. 압도적으로 중국 망가가 크네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주가는 8월 8일 기준이고요. 주가는 지금 중국 망가가 21.5위안,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가 7.05위안, 금가 부동산이 약 한 5위안, 조금 안 되는 4.98위안인데요. 시가총액은 지금 중국 망가가 2,564억,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가 212억 정도, 그리고 금가 부동산이 지금 268억 정도. 역시 시가총액도 거의 중국 망가가 10배 정도 큰 수준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중국 망가 매출액이 41조. 2017년도 기준 매출액이 41조고요.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가 4조 3천억, 그리고 금가 부동산이 5조 9천억.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오면은 거의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나쁘진 않아요. 중국 망가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2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금융가 홀딩스가 23% 정도. 그리고 금가 부동산은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요. 9% 수준. 그리고 5년 평균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중국 망가는 한 18%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서 20.5% 정도 되는 거고요. 금융가 홀딩스는 꾸준하게 21%, 22% 이렇게 수준 유지했었네요. 금가 부동산은 7.35%. 중국 망가랑 금융가 홀딩스가 장사를 잘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률은 금융가 홀딩스가 17.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 망가가 14.85%, 그리고 금가 부동산이
6.7%. 부동산 개발회사가 수익률이 높네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의미있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배당률, 2017년도 기준 배당률은 금가부동산이 높았어요. 시가 배당률 기준이 5%였는데, 근데 5년 평균 배당률을 보면은 금가부동산이 2.5% 수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고배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망가 같은 경우는 평균 배당률이 한 3.4%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도 3%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중국망가나 금융가 홀딩스를 투자할 때는 시가 배당률이 한 3%에서 3.5%까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PS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망가가 높고요. 그리고 성장률 자체는 중국망가가 상당히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 36% 성장을 했었고요. 금융가 홀딩스는 19%로 EPS 성장률은 좀 저조하네요. 그리고 금가부동산은 47%로 매우 큰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망가랑 금융가 홀딩스가 배당 수익률 괜찮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도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에 좀 비교되는 기업과 이렇게 해보셔야지 좀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동등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하면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있지만 얘네들이 순수하게 부동산 개발회사는 아니잖아요. 다른 파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업종에서 유사한 게 SKT&D입니다. 그래서 SKT&D랑 비교를 하는데, SKT&D가 8월 8일 현재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서 32,750원이에요. 그러면은 SKT&D 한 주랑 중국망가는 약 8.96, 9주랑 비슷하고요. 금융가 홀딩스는 27주, 금가부동산은 38.7주 정도가 거의 똑같은 원화 기준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현재 가치나 시가나 이런 거는 다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순이익률도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고요. 배당률만 보면은 SKT&D가 배당 수익률이 약 1.83%가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SKT&D에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배당액이 작년 기준에서는 600원이 배당이 됐었거든요. 2017년도 회계 기준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32,750원의 주식을 중국망가를 사게 되면은 배당이 1,371원이 나와요.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에 투자를 하면은 1,393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가부동산 같은 경우는 1,644원이 나오지만, 금가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당률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지금 SKT&D가 주당 이익률이 3,361원인데 중국망가 같은 경우는 3,867원, 69원, 그리고 금융가 홀딩스가 4,691원, 그리고 금가부동산이 2,564원이네요. 그리고 EPS만 보면은 금융가 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돈이 있으면은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SKT&D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망가나 금융가 홀딩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3개 회사의 주가 차트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다른 종목들은 종목의 등락폭에서 이렇게 편차가 있었지만 흐름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3개 종목은 정말 재미있게도 흐름이 다 다릅니다. 중국망과 방캐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쭉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가 홀딩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인데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 쭉 박스권을 나타내더니 이렇게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금가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박스권이에요. 지금 주가만 보면
이렇게 세 개 비교했을 때 흐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월 차트를 비교를 하면은 월 차트는 흐름이 비슷하네요. 월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비슷하다고 하는 게 2016년도까지는 비슷했지만 2016년도 이후 흐름부터는 금과 부동산이 확실히 거의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많은 부동산 억제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 10개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6년부터 최근 2018년도까지 지금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단 하나. 앞에도 설명드렸던 3개 종목 중에서 이제 중국망고 하나, 방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고요. 홍콩 상장 기업이 6개, 그리고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개. 그리고 아직 상장이 되어져 있는 대련 완다 그룹이 하나. 이렇게 총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10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1, 2, 3. 2016년도 때는 2등이었고요. 작년은 1등이었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개발회사 중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고요. 유일하게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서는 1등에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전부 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2등, 3등, 4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은 2017년도 때는 없었지만 2018년도 때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때는 없었지만 2017년도부터 진입을 했던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은 빨간색 2개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에 반대로 탈락한, 지금 2018년도 때는 순위권에 들어오지 않은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가 중요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망가가 2017년도 회계 보고서가 4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400페이지가 넘는데 이 400페이지가 그냥 400페이지가 아니고요. 그 A4 용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반으로 접으면은 그 페이지가 또 2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2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40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눈알 튀어나옵니다 아마.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은 중국 대륙 전역에 걸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그리고 임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사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다 정독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중국 망가는 중국 망가를 주식을 산다는 거는 중국에 있는 전 본토의 부동산을 사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중국 망가가. 그리고 보시면은 China top developer poised for strong sales as that was 링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상위권에 있는 개발회사들이 부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언론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7% 정도 보시면은 상위 10개의 개발회사가 35% 작년에 27%에서 35%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개발이 100으로 보면은 개발에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10개가 한 27% 정도를 이제 시장을 가져간다고 봤었는데,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한 35%까지 마켓쉐어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거의 뭐 한 보시면은 8% 거의 한 10% 정도, 10% 조금 안 되게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상위 10개의 그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거의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그래서 제가 앞에서 10개 기업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중간에 하나 빠졌었는데요. 뭐가 빠졌었냐면은, 지금 부채 비율을 설명 안 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 중국 망가가 144%로 매우 건전하고요. 그리고 금융가홀딩스랑 금가부동산이 둘 다 240%, 350%, 200%를 다 넘어섰어요. 지금 200% 넘어서는,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금 주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채 비율이 낮은, 부채 비율이 재무 건전성이 높을수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정책 방향 설명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설명 짚어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부동산 개발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토지를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시장 가격에 맞춰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맞춰서 공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정책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양회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2025년까지는 전국 도시화율 70%에 도전한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주택 공급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두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런 주택 공급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될까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중국은 부동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과 크게 상관없이 재무 구조가 건실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게는 상당한 도약의 기회가 2018년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무역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업적, 그리고 본토에서 인지도, 높은 이익률 다 고려해보면은 중국 망과 방캐 또는 왕커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올 초 2018년도 1월 기준 대비하면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지난번 한 며칠 전에 살짝 조금 안테나 세운 정도고요. 소량으로 안테나 세운 정도고 지금 좀 여러 개 되면은 조금 비중을 늘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